네,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시간 우리 FAT 2급 최신 기출 문제 34회에 이론 평가 문제 15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다음은 회계부서 팀원 간의 대화이다. 가에 들어갈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네요. 자, 어떤 대화인지 봅시다. 자, 한 과장이 김대리 어제 노인회관에 무상으로 제공한 난방기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김대리가 네, 무상으로 제공한 난방기는 기부금 계정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답이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되겠네요. 다음 두 번째, 다음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앞부분에서 배웠던 이론이 다 재무회계 이론을 배우신 거예요. 1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을 준수해서 작성하는 거고요. 원가관리회계는 그렇지 않죠. 예,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회사의 형편에 맞게끔 기준을 정해서 작성하는 것이 원가관리회계고, 또 세무회계는 세법에 따라서 작성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회계가 바로 재무회계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2번,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정태적 보고서는 재무 상태표이다. 네.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예요. 네. 재무 상태표 맞았어요. 이 표현이 왜 이 표현을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3번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그렇습니다. 재무제표는 5가지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가장 중요하고요.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4번 외부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경영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4번이 답입니다. 틀렸어요. 이 4번은요. 재무회계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회계를 설명한 걸까요? 아닙니다. 자,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이 3개 중에 4번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요 3개 중에 예, 원가관리회계를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원가관리회계는요, 외부에 보여주려고 원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네. 뭐,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원가를 공개하는 회사는 특수한 경우 아니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제품 제조 원가 이런 거 안 보여주잖아요. 물론, 통틀어서 제조 원가가 얼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라고 한다면, 예,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어볼까요? 현대자동차에서, 예, 조그마한 무슨 A차도 만들고, B차도 만들고, C차도 만들고, D, E 이렇게 5가지 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2020년도 제조원가는 모두 얼마입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보여줘요. 예. 우리 회사가 제조원가는 모두 얼마다. 예, 이렇게는 보여줍니다. 그런데 소나타는 대당 얼마에 만들고 그랜저는 얼마에 만들고 그렇게까지 제품별로는 공개하지 않죠. 자, 그래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가관리회계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경영자에게 경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답이 4번. 다음은 3번 볼까요?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랬습니다. 예, 회계상 거래는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이 일어나면 그게 회계상 거래로 보면 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걸 찾는 거죠. 창고에 보관 중이던 상품 10만 원을 도난당했습니다. 회계상 거래 맞죠? 네.
거래처 A 상사와 상품 20만 원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이게 아니군요. 예. 왜냐면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지 계약금을 뭐 주었거나 받았거나 한 사실이 없네요. 그렇다면 이건 회계상거래는 아니에요. 3번을 보시면 건물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주었잖아요. 이건 회계상거래죠. 4번 결산 기말에 단기 매매증권의 공정가치가 장부 금액에 대비해서 5만 원이 하락했다. 예, 단기 매매증권 자산이 감소했죠. 그래서 이건 회계상 거래니까 회계 처리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한공기업은 2020년 4월 1일 1년분 보험료 12만 원을 1년분에 12만 원이면 한 달에 만 원이네요. 그렇죠? 지급하고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군요. 4월 1일 날 1년분 12만 원을 전부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한공기업이 2020년 12월 31일 결산하는 날이죠. 수행해야 할 결산 분계로 오른 것은 보험료는 월할로 계산하기로 한다. 네, 4월 1일이니까 월로 딱딱 끊어져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2만 원이 다 선급 비용이 아니라 내년 것만 선급 비용이고 올해 거는 보험료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비용을 발생시켜야 돼요. 그러면 올해 것이 몇 달인가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4월부터 쭉 쓰는 것보다 4월부터 12월이니까요. 앞에 1, 2, 3, 3달 빠졌죠? 네, 12달 중에서 3달 빼면 얼마입니까? 9달이죠? 네, 9달치를 보험료로 비용 발생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만 원이 보험료니까 9달치 보험료는 9만 원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차변의 보험료 9만 원 단기의 비용으로 발생시켜주고 이 4월 1일 날 모두 자산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선급 비용을 자산이란 말이죠. 자산을 감소시켜줍니다. 9만 원은 단기의 비용이니까 비용으로 잡아주고 4월 1일 날 자산 처리했던 선급 비용 9만 원을 차감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차변의 비용 발생이요. 대변은 자산 감소다. 이런 얘기죠. 네. 지금 4번과 같은 회계 처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쭉 수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 여러분하고 같이 수업하는 과정에서는 처음 나왔어요. 예. 그동안 어떻게 제가 설명을 했냐면은 4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다 보험료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미경과 보험료를 결산 때, 이 결산 때 수정분계하는 것은 미경과 보험료를 선급 비용으로, 이 선급 비용이 차변에 오는 수정분계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그러지 않습니다. 상황이, 자, 4월 1일 날 회계 처리할 때 보험료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몽땅 선급 비용 자산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9달치, 여기에 해당되는 9개월치는 비용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9만 원을. 그래서 2020년도 비용으로 잡고 4월 1일 날 자산으로 잡았던 12만 원 중에서 9만 원만 감소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선급 비용이 얼마가 남았어요? 3만 원만 남았죠? 그게 맞죠. 내년치 보험료 3만 원은 내년에 자산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것이 무슨 기준, 어떤 전제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게 바로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발생주의. 자, 4번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FAT 2급 수준에서는 4번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수험생들, 공부하신 분들이 다 어려워합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회계 처리를 빈번하게 일상적으로 하는 회계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산 수정분기니까 결산 때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한공기업의 2020년 12월 31일 재무제표에 기록될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상품이라는 T 계정을 옆에다가 이렇게 T자를 하나 살짝 그려가지고 이것이 상품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고 여기다 집어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상품이라는 이 재고자산, 자산 계정입니다. 자, 그러면 기초 상품 재고액 85,000원은 어디에 올까요? 상품의 차변에 옵니다. 전기 2월이니까 85,000원 차변에 적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상품 총 매입액. 총 매입액에서 우리가 순 매입액을 구해야 되는데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눌이나 매입 환출이나 매입 할인이 있으면 빼줘야 돼요. 그럼 아예 빼볼까요? 총 매입액이 150인데 매입 애누리가 15만 원이면 순 매입액은 얼마인가요? 35만 원. 예, 손가락으로 글씨가 잘 안 써져서 여러분은 잘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차변에 항목이 다 들어갔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차변의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220만 원. 아니. 240 135만 원이니까 예? 예? 아니 100이구나. 100 43만 5천원. 네. 자, 143만 5천원입니다. 뒤에 동그라미 3개 칸이 좋아서 그냥 생략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매출원가, 결산시 매출원가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매출원가가 100만 원이다. 바로 우리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기말상품 재고액입니다. 기말상품 재고액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품 계정을 결산 때 마감하면은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항상 일치하죠. 그래서 여기도 뭐를 만들어요? 여기도 143만 5천 원이 되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 재고가 얼마라는 얘기냐? 그렇죠. 43만 5천 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야 143만 5천 원이 나오니까. 답이 3번에 있었다. 이런 문제 푸는 요령은요, 저렇게 그림을 T 계정을 그려가지고 점 맞추기 하면 가장 헷갈리지 않고 쉽게 맞출 수 있다는 거. 이 방법 말고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여러분이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기말상품 재고액은 안 외웠지만 여러분 이거 메모장에다 한번 써볼게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 수업을 진행하다가 이 공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했었는데 무슨 공식이었냐면 매출원가 공식이었습니다. 예. 이 매출원가 공식을 꼭 외우라고 여러분에게 당부를 한 적이 있는데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더하기 당기상품 매입액 더해가지고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입니다 라고 해서 이 상품 매출원가를 구하는 공식은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여기 아마 재고자산 공부할 때도 요거 상품을 공부할 때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 뭐냐? 이 공식 지금 여기서는 상품 매출원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이에요. 기말상품 재고액을 여기다 놓으면 기초에다가 단기 매입액을 더해서 이거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면 그게 아니야. 매출원가를 빼면 그게 기말상품 재고액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상품 계정의 대변에 가는 항목이고, 요 두 개는 아까 T 계정으로 그랬을 때 이게 대변에 갔죠? 네.
그리고 요 두 개는 상품 계정의 차변에 가는 항목이에요. 차변에 가는 항목. 그래서 아까 그림을 딱 그려서 기초상품 재고액하고 단기상품 매입액은 제가 차변에 적었고, 그리고 또 오른쪽 대변에다가는 상품 매출원가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밑에 합계를 동일하게 맞추면 된다. 그 말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 외워서 푸는 것도 있고 그냥 그림 바로 그려가지고 네 군데 칸 맞추기를 하셔도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5번 문제 이것 또한 중요하다. 다음에 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 중 매출 채권과 관련된 자료이다. 여러분 매출 채권이 뭐 밑에서 뭐 몰라도 매출 채권이 뭔지 몰라도 여기 매출 채권이라고 했으니까 알긴 알겠습니다만은 매출 채권은 두 가지를 말하죠.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음을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2020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대손상각비는 얼마냐? 대손상각비는 비용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손상각비는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 2020년도 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는 말은 12월 결산 끝나고 얼마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1월 1일 날 대손 충당금이요 20만 원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나서 4월 3일 날 매출 채권의 대손 처리를 했답니다. 여러분 대손 처리라는 것은요 매출 채권을 못 받게 돼가지고 장부에서 털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장부에서 그 외상 매출금을 털 때 대변이 외상 매출금이 되면 차변이 얼마가 되냐면 차변이 이 15만 원이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대손 충당금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대손 충당금은 설정할 때 대변에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 대손 처리할 때 대손 충당금이 차변에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빼기 15만 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이 시점에서 여기 1월 1일 날에 있었던 대손 충당금은 이제 5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 다음 줄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세 번째 줄 12월 30일 결산일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한 대손이 예상되는데 17만 원으로 예상이 된대요. 그러면 이 예상된 것만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 것이죠. 17만 원을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5만 원의 대손 충당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설정은 5만 원을 뺀 12만 원만 설정을 하게 되죠. 12만 원만 설정할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회계 처리는 차변의 대손상각비 (12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그냥 대충이라고 쓸게요. 대손 충당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대손 상각비 12만 원 이게 어디로 가요?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예요. 비용이니까. 또 대변의 대손 충당금 12만 원 이건 어디로 가요? 재무상태표에 여기 대손 충당금으로 가가지고 이 5만 원 기존에 있는 5만 원하고 12만 원이 더해져서 대손 예상액인 17만 원만큼 대손 충당금이 설정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2만 원이다. 대손상각비 12만 원이 여기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6번 문제 FAT 2급 수준에서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 문제는 FAT 2급에서 꼭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손 처리 뭘 알아야 되냐면 대손 처리했을 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고 대손 예상액을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즉 분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 예상액 17만 원을 모두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 충당금 잔액 빼고 추가로 설정할 것만 회계 처리한다는 거. 그래서 17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만큼만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답이 3번이다. 다음에 7번 문제는요.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만 구성된 거. 이거는 이제 계정 과목만 잘 이해하고 있고 암기하고 있으면 다 맞출 수 있는. 자, 급여와 이자 비용 중에서 판매 관리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것이 판매 관리비일까요? 급여와 이자 비용 중에서 하나가 판매 관리비입니다. 뭘까요? 급여.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다음 2번 세금과 공과와 통신비. 네, 답은 여기에 있었군요. 이 두 개가 다 판매 관리비. 그럼 3번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 여기서 하나만 판매 관리비입니다. 어느 걸까요? 방금 우리 앞에 6번 문제에서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차변에 오는 게 대손 상각비였죠. 그게 판매 관리비예요. 왜 대손 상각비가 판매 관리비냐면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쓰잖아요. 대손 충당금은 왜 설정해요? 매출에서 채권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회수 불가능한 거를 미리 비용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매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대손 상각비는 판매 관리비인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뭘까?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대손상각비하고 아주 성격이 비슷해요. 그런데 계정과목이 기타의 대손상각비고 저거는 영업하고 관련이 없다 해서 이건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 언제 사용할까요? 저 기타의 대손상각비. 증권 사가지고 까먹은 것은 네? 채권까지는 맞았어요. 채권하고 관련 있는 거 하여튼 받을 권리. 받을 권리가 있는데 못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아까 대손상각비는 뭐예요? 매출 채권에 대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매출 채권 말고 받을 권리가 있다? 그게 뭘까요? 돈 빌려준 거, 대여금. 네, 회사가 거래처하고요, 돈 거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품만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거래처끼리는 이게 이제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쪽 회사가 돈 사정이 좋은지를 안다 그러면 이렇게 박 사장 뭐 돈 좀 빌려줘 해가지고 이게 회사 간에 돈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대여금이거든요. 빌려주는 회사는 대여금, 또 빌려가는 회사는 차입금인데. 저 김 사장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박 사장이. 그런데 김 사장이 일이 잘못돼서 사업이. 예. 그래가지고 뭐 행불이 됐어요. 행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받긴 틀렸잖아요. 예. 그 빌려준 돈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게 기타의 대손상각비입니다. 그래서 이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왜냐? 도소매업에서 돈 장사하려면 은행을 해야지. 이거 영업하고 관계없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업의 비용과 판매 관리비의 그 성격 구분을 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영업을 위한 비용이냐? 그 회사의 업종에 맞는 영업. 업종에 맞는 영업. 그래서 영업을 위한 것이냐? 영업하고 관계없는 것이냐. 그래서 영업하고 관계없는 것은 영업 외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하고 관련이 있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기부금과 접대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는 판매관리비입니다. 어느 게 판매관리비일까요? 접대비. 그렇습니다. 접대비가 판매관리비예요.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이에요.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 건물이라든가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취득금액을 말이죠. 사용 가능한 기간 동안 비용으로 안분 계산하는 게 감가상각입니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아니, 방법이 있죠, 그게. 자, 1번. 정액법은, 네, 정액법 여러분 알 거예요. 정액법은 일정 기간에 인식하는 감가상각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 감가상각비가 매년 같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1번 맞습니다. 2번. 정률법은 초기에는 감가상각비를 적게 인식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많이 인식하게 된다. 2번 맞나요? 정률법. 제가 여러분 정률법 설명할 때 이런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감가상각비 설명할 때 이 그림을 그려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반에서 또 제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갔는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보셨나요? 제가 이거 그리는 거? 자, 정률법은요. 체감잔액법이다 이겁니다. 이게 체감잔액법. 점점점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상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작게, 세 번째 더 작게. 그러니까 이게 1년차, 여기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는 더 작게 이렇게. 그래서 정률법은요, 초기에 감가상각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합니다. 많이.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나머지 두 개는 맞았겠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맞고. 생산량 비례법에서는 내용연수와 상관없이 감가상각비가 결정된다. 생산량 비례법은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여기 생산량 비례법까지는 뭐 FAT 2급에서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올 텐데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아마 우리 책에 안 나왔을 거예요. 이거는 정액법하고 정률법만 나왔죠, 여러분. 취득금액에서 잔존 가치를 빼가지고 곱하기 당기 생산량 나누기 예정 총 생산량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것이 감가상각비예요. 보시다시피 어디에 내용연수가 들어가는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하는 동안에 걸쳐서 감가상각하는 거예요. 생산하는 동안에 걸쳐서 생산이 끝나면 감가상각 끝내버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업종에서 쓰냐면요.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것은 광업, 유전업, 이런 업종에서 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제조업은요, 계속 회사가 영속된다고 보고 우리가 그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기계를 사면은 이 기계는
내용 연수가 어떻게 되지? 즉 내용 연수라는 것은 사용 가능한 기간을 회계상으로 정합니다. 이건 10년이라고 보자. 이건 5년으로 하자. 건물이니까 이건 30년으로 하자. 50년 하자. 이렇게. 그런데 이 광업 같은 데서는요. 광업이라는 건 땅에서 뭘 캐내는 거잖아요. 금광 같은 거. 그러면 그 금광을 하나 발견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은 그 금광을 뭐 파야 되니까 기계도 사야 되고 뭐 운반하려면 트럭도 사야 되고 그러겠죠. 그러한 유형 자산에 대해서는요. 만약에 그 금이 매장량이 100톤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그 100톤이면 어마어마하겠죠. 네. 100톤. 그런데 올해는 1톤만 생산했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라든가 거기 금광에 투입된 유형 자산에 대해서 100분의 1만 올해는 감가상각비를 잡는다 이 말입니다. 예. 올해는 사업을 늦게 시작했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영 사업을 안 하다가 한 8, 9월에 시작해가지고 잠깐 했어요. 그러니까 1톤밖에 금을 못 캤네. 예. 그래가지고 100분의 1. 자, 2021년도에는 아주 많이 동원을 했습니다. 일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100톤 중에서 50톤이나 캤어요. 150톤, 50톤. 그러면 두 번째는 100분의 50. 100분의 50. 그러면 이제 남은 거 1톤에다 51톤 했으니까 이제 49톤 남았죠? 49톤. 자, 3년차. 3년차에 다 캐버렸어요. 100분의 49. 그러면 그 탄광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폐광시켜야죠. 거기서 사업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업이나 이런 유전업 같은 데서는 뭐 가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장량이라는 게 이렇게 조사에 의해서 탐사를 해서 매장량을 조사해가지고 그걸 분모로 놓고 몇 분의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이 다 끝나면 감가상각도 끝나요. 자, 그래서 맞습니다. 4번.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제가 33회 여러분하고 어제 같이 풀어본 건데 34회 이론이 33회보다는 조금 좀 더 이렇게 좀 설명이 더 필요한 문제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문제 하나하나가. 예, FAT 2급 수준에서는 뭐 이렇게 좀 세게 문제를 냈구나. 다음 9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영업 외 수익 발생 거래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아까 제가 판매 관리비하고 영업일 비용하고를 구분하는 그 성격 기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수익에서도 영업 수익과 영업의 수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품 매매업이다. 그러면 영업수익은 상품을 팔아서 얻은 매출액만 영업수익이에요. 나머지는 다 영업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그러면 영업의 수익의 발생거래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1번 도서 판매점에서 사용 중인 중고 복사기를 처분해서 얻은 수익이다. 영업의 수익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영업의 수익입니다. 예. 책을 팔아야지. 책을 파는 게 아니니까. 다음에 2번 가구 제품 도소매점에서 일부 매장을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 영업의 수익. 예, 이것도 가구점에서 매장이 좀 비어 있어 가지고 임대해 가지고 월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임대료. 이거 영업의 수익입니다. 자전거 제조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정기예금에 대하여 받은 이자. 영업의 수익이죠, 이것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판매 목적 부동산을 처분하고 얻은 이익. 그렇네요. 이것이 영업수익입니다. 자, 그래서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의 구분. 네, 분명하죠. 네. 그 회사가 무슨 업이냐, 무슨 사업을 하는 업체냐. 그 사업을 통해서 얻은 게 영업수익. 사업 외로 매장 남은 것을 임대했다, 뭐 사용하던 복사기를 처분했다,
은행에 예금해가지고 이자가 붙었다 이런 것들이 영업외 수익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10번 다음 거래에서 매입 채무로 계상되는 금액은 얼마냐? 자, 여러분 또 매입 채무는 매출 채권과 대비되는 상대적인 계정 과목인데 매출 채권이 2개이듯이 매입 채무도 계정 과목이 딱 2개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매입 채무. 계정 과목이 2개인데. 예, 외상 매입금. 또 하나는요? 예, 지급보험 맞습니다. 네, 외상 매입금과 지급보험이 바로 매입 채무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자, 7월 4일 날 사무용품비를 30만 원에 구입하고 외상을 했답니다. 이거 외상 매입금인가요? 네. 왜요? 사고 돈을 아직 안 줬잖아요. 아, 사고 안 주면 다 외상 매입금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품을 사고 외상해야 그게 외상 매입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입이라는 의미를 썼죠. 매입 채무다. 문구점에서 사무용품 사고 외상한 것은 매입 채무가 아니라 우리가 뭐냐면 일반 채무, 기타 채무라고 해요. 예. 매입 채무는 뭐냐면 재고 자산을 매입했다는 거예요. 재고 자산.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옷가게에서 말입니다. 옷가게에서 자, 옷을 판매하는 매장이 있어요. 근데 옷가게 사장님이 자, 오늘 저기 무슨 옷 공장에 가서 옷을 500만 원어치 매입해 왔다. 그럼 말이 쫙 달라붙죠. 네, 근데 그 옷가게 사장님이 오늘 저기 우리 사무실에 노트북이 하나 필요해 가지고 하이마트에 가서 노트북 100만 원에 매입해 왔다. 좀 어색하지 않나요? 예, 달라요. 다르죠. 우리가 노트북을 파는 회사 같으면 노트북을 매입해 왔다? 말이 자연스러운데 노트북 쓰려고 사온 거잖아요. 그 매입이라고 안 하고 그냥 취득, 구입했다. 이 사무용품비요, 매입이 아닙니다. 매입 채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미지급금이에요. 예, 미지급금은 매입 채무가 아니고 일반 채무라는 거. 다음 7월 13일 거는요. 상품을 40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이거 매입 채무인가요? 아니, 채권이죠. 이건 매출 채권. 그 다음에 7월 22일 상품을 5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약수금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이게 바로 지급보험이라는 것이죠. 이것만 매입 채무입니다. 네, 이것만. 네, 이해 가시죠? 매입 채무와 일반 채무 구분하셔야 되고 지금 이 두 번째 줄은 채무도 아니고 채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답은 50만 원이 되겠다. 다음에 11번 주식회사 한공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공인의 시장성이 있는 주식 100주를 한 주당 8,000원에 취득하고 이와 별도로 수수료 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주식의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취득한 금액이 장부 금액이에요. 취득한 금액이. 자,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했으면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증권이죠. 단기 매매증권. 우리 단기 매매증권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아마 이거 배울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단기 매매증권이 한 주당 8,000원씩 100주를 샀습니다. 그러면 얼마에 산 거예요? 80만 원. 답이 80만 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와 별도로 수수료 5만 원 지출했는데
취득원가에 포함돼야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지출된 수수료는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수수료 비용, 이거는 900번대 영업외 비용이에요. 900번대 코드로. 그래서 이거는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가 아니라는 거,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대변은 이게 현금으로 샀으면 대변이 현금일 것이고, 예,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으면 보통예금이 됐겠죠. 대변은 뭐 현금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현금이 8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분계 꼭 알아두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장부금액은 단기매매주금 80만 원. 주식은 단기매매. 이게 주식. 아시겠죠?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나요? 액면 금액은 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액면 금액은요, 우리가 액면 금액은 그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자본금을 계산할 때밖에 안 써요. 예. 지금 이거는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산 거란 말이에요. 주식을 살 때 회계 처리는 액면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요. 무시해 버리면 돼요. 이거는 다만 발행할 때, 법인이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회사의 운영 자금을 모을 때, 그때 발행할 때 액면 금액으로 자본금을 잡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주식회사의 회계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에서 이론에서 빠졌습니다만은, 우리 단기 매매증권에 대해서는 배웠다 이 말이에요. 투자를 목적으로 주식을 살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다음에 12번으로 가볼까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이 인식해야 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입니까? 자,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이건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공식을 알아야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됩니다. 일단 예. 이거 빼는 것이 뭐냐면은 처분이익이 아니라, 이 빼면은 뭐가 나오냐면 장부금액이 나와요. 이걸 빼면 장부금액, 그게 장부금액이에요. 예.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손익, 예, 처분손익, 제가 헷갈리게 요 화살표를 넣어놨는데, 이 화살표. 예. 자,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자, 이건 장부금액의 공식이에요. 위에.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뭐냐?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이렇게 화살표를 해가지고 처분금액에서, 처분액에서 빼기 장부금액이에요. 처분금액에서 장부금액을 빼면 그게 이익인지 손실인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밑에 네모 박스에서 처분금액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예, 300만 원이라는 걸 여기서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분액은 알았어요. 이제 장부금액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장부금액은 위에 공식이 있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라. 자, 얼마에 이걸 샀느냐? 취득원가가 여기 있죠. 500에 샀다는 거예요. 차량 운반부 구입금액, 이게 취득원가입니다. 여기에 500이. 자, 여기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장부금액을 안단 말이죠. 그런데 부대 비용이 들어갔네. 이건 더해야 돼요. 그러면 취득원가는 500이 아니라 550이 됐어요. 550. 자, 근데 처분일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 아이고, 이거 계산할 것도 없네. 감가상각 누계액을 알아줬네요.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550에서, 취득원가 550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220을 빼보세요.
빼면은 얼마 남아요? 330 남죠? 네, 330. 요 330이 장부 금액입니다. 이 말이에요. 330이 요게 장부 금액이에요. 취득 금액이 550이니까 감가상각 처분일까지 감가상각 무기액이 220이라고 계산을 다 해놨네요. 예. 그러니까 그걸 빼면 되죠. 그건 330. 자, 300만 원에 처분했는데 우리 회사 장부에는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330이라는 거죠. 30만 원 손해봤죠. 네, 30만 원 손해봤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에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3번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만 원이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12번 문제 여러분 잘 이해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에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을 할증 발행한 경우 나타나는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야, 근데 이거 좀 문제가 너무한데요. 예. 자,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그 교재로 저하고 주식 발행에 대한 뭐 회계 처리하는 거 배운 적 있나요? 안 배웠죠? 우리 지금 FAT 2급은 개인 사업자의 회계를 바탕으로 해서 교재가 만들어졌어요. 아니, 근데 갑자기 13번은 지금 주식 발행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뭐 공부해야죠. 예. 그래서 주식 발행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 FAT 2급 교재에서는 법인 기업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 목적으로 샀다라는 그런 회계 처리는 나오지만 지금 주식을 발행했다는 말은 뭐예요? 법인이라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는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계 처리는 법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딱 세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제가 좀 여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법인이 주식을 발행할 때 회계 처리. 자, 첫째, 액면 발행 시. 액면 발행 시라는 건 뭐냐? 액면가가 5,000원인데 발행가도 5,000원입니다 하는 겁니다. 액면가라는 것은 그 주식의 지분을 말하는 겁니다. 지분.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에는요, 그 주식이 지금은 전자주식입니다만 과거에는 다 종이 형태의 증권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써 있단 말이에요. 액면가 얼마. 그러니까 표시된 거예요. 표시된 거. 그게 이제 지분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런데 이때 발행했어요. 그러면 한 주만 발행했다고 보겠습니다. 한 주만. 그러면 현금으로 발행을 했어요. 현금 발행. 차변에 법인이 현금 5,000원을 주주에게 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그 주주에다가 주식 사주는 사람이 주주예요. 대변에는 그걸 우리가 자본금이라고 기록을 해요. 현금 5,000원은 주주한테 받은 거. 대신에 뭘 줬어요? 네, 이거 우리 회사 당신이 5,000원만큼 지분이 생겼습니다 하고 그걸 증권으로 주는 겁니다. 그게 자본금입니다. 법인의 자본금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두 번째 경우 보겠습니다. 할증 발행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을
7,000원에 발행했다 로 가정을 하면 이게 할증 발행입니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은 자 주주한테 돈을 현금 얼마 받았을까요? 예, 7,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현금이 7,000원이 되겠고요.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표시한다. 그래서 자본금 5,000원이라고 회사의 자본이 증가합니다. 그럼 2,000원을 뭐라고 기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주하고 거래해가지고 이익이 생겼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개념 과목을 이용해요. 주식을 발행하면서 액면가보다 좀 더 받았다. 주식 발행 초과금. 두 개가 다 자본이에요. 이것도. 예, 이거는 우리가 이걸 자본 잉여금이라고 분류한다. 이거. 주식 법인의 자본을 공부하려면 개념 과목 여러 개를 알아야 돼요. 자본 잉여금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자본금도 자본이고 자본 잉여금도 자본이고 네. 그 중에 개정 과목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걸 이때 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우. 그 주식 발행 시에는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예요. 자, 세 번째 경우는 뭐냐? 할인 발행 시. 액면가가 5,000원인 주식을 우리 회사가 너무 희망적이지 못하다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분은 5,000원어치 지분을 그 사람에게 주면서 돈은 4,000원밖에 못 받았어요. 자, 그러면 분괴는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현금 4,000원 받은 거죠? 4,000원이고요. 대변에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 5,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차변에 이 1,000원을 채워야 되죠. 차변에 오는 것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개념과목 이름부터 좀 이상하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갑자기 원자를 썼네요. 자, 액면 발행을 하면은요,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할증 발행을 하면 대변에 자본이 그만큼이 더 늘어나요. 할증한 것만큼. 그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고, 할인 발행을 할 때는 자본이 감소해요. 자본이 감소. 얼마만큼? 그 할인한 것만큼 자본을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본은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는 거 아시죠? 거래액 팔려서. 그러니까 할증 발행할 때는 자본을 자본금보다 더 늘려줘. 할인 발행을 하면 자본금은 액면가로 하되 사실은 빼줘. 1,000원을 할인 발행했으니까 자본이 감소하게 된다. 요거는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FAT 2급에서 우리가 법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뭐 할 수가 없었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을 찾아봅시다. 주식을 할증 발행할 경우 나타나는 변화로 옳지 않은 것. 자, 자산을 증가하는 것. 당연히 자산 차변에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면요, 차변에 현금 언제나 자산 증가 나와요. 할증 발행을 하든 할인 발행을 하든 액면 발행을 하든. 그래서 이거는 맞다. 2번 자본금의 증가. 네, 주식을 발행하면요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 어떤 발행을 하든지 자본금은 무조건 증가해요.
예. 2번 맞죠? 3번 자본 잉여금의 증가. 맞아요. 네, 아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 잉여금이에요. 예. 4번 답이 4번입니다. 그러면 자본 조정은 뭐냐? 예, 여러분 조정이라는 말은요 대개 좀 깎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조정 좀 합시다 하면은 뭔가를 깎는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무슨 뭐 견적을 낸다든가 이러면 이거 좀 조정 좀 해야 되겠는데요. 예, 좀 내고 좀 하자 이런 얘기. 조정 깎는다. 그래서 이게 자본 조정입니다. 여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죠? 이게 자본 조정이에요. 자본 조정은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개정 과목이 자본의 차감 개정들이에요. 그래서 자본 조정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자본 조정이 없다는 거예요. 주식 할인 할증을 했을 때는. 그러면 자본 조정은 언제 나타나요? 주식을 할인 발행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네, 13번 문제 나오고. 그럼 뭐 여기 지금 FAT 2급 이거 34회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은요, 예, 시험 보면서 선생님을 되게 원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가르쳐 주지도 않은 문제가 나왔으니 우리 선생님은 제대로 수업을 못 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좀 오버한 겁니다. FAT 2급에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는데, 근데 이게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출제위원들이 이걸 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그 출판사에서 이런 내용까지 좀 넣어라라는 건데, 아마 출판사에서 이게 선택이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출제 범위가 개인 기업 이렇게 했는데, 개인 기업에서 왜 우리가 자본금 이런 걸 뭐 주식 발행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좀 고민이 있어요. 좀 고민이 될 만한 13번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교과서로만 공부를 하신 분은 많이 틀렸다. 다음 14번. 다음 중 무형자산의 종류가 아닌 것은 뭐 이런 거 우리 개발비 무형자산인데. 연구비. 연구비는 비용이에요. 연구비는 개발비는 무형자산 개정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구비가 비용입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한공상사의 수정전 잔액시산표 상에 소모품비 개정 잔액이 36만 원이었답니다. 결산 시 소모품 미사용액이 14만 원에 대한 수정분계로 오른 것은, 자, 수정하기 전에 소모품비가 비용이 36만 원이 있었대요. 그런데 결산 때 창고에 가서 소모품 조사를 딱 해봤더니 14만 원만큼은 아직 미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만 원을 자산 처리해주면 돼요. 비용에서 빼주고 14만 원을 자산 처리하고 비용에서 빼준, 비용을 취소시킨 분계를 찾는다면 몇 번입니까? 자산 처리하고 자산을 증가시키고, 자, 미사용액을 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미사용액은 자산이에요. 자산 증가시키고 비용은 취소시켰어요. 이 소모품 B는 이 14만 원을 빼줘야 돼요. 그게 여기 분계에 어디에 있습니까? 차변의 자산인 거. 소모품 B는 비용이고 소모품이 자산이에요. 2번이다. 이걸 결산 때 이렇게 해줘야 돼. 소모품 미사용액을 차변의 소모품 14만 원 자산으로 잡아주고, 이거 너무 많이 비용 처리했는데 14만 원은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비용을 취소시켜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아무튼 앞에 33회에 비해서는요, 34회 이론은 상당히 짭짤합니다. 전부 다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그래서 이제 이론 공부 제대로 하려면 요 34회에 문제를 완전히 이해를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이
굉장히 이론에 강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